안녕하십니까. 망치국어 선생 이준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으로 내신 관련된 지문 설명할 테니까 눈 열고 귀 열고 잘 듣도록 합시다. 자, 보자. 자, 첫 번째 송민곡. 송민곡이 뭐냐? 송민곡이 뭔지에 대해 설명하려면 우선 3인곡부터 알아야 돼. 3인곡의 후속작이 송미인곡이야. 3인곡이 후속작이 송미인곡인데 둘 다 너네가 나중에 진짜 씹어먹어버리고 싶을 정철 작품입니다. 정철씨가 참 이것저것 굵직굵직한 작품 많이 남겼거든. 자, 송강정철은 조선시대 선조 때 사람이고, 자, 3인곡, 송미인곡 모두 어떻게 표현을 한 것이냐, 왜 쓴 것이냐. 자, 뭐 3인곡, 송미인곡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은 사실은 유배가사입니다. 유배가사. 유배가사가 뭐냐? 유배가사 쓴 가사문학이라는 거야. 가사문학. 오케이? 가사문학이란 무엇이냐?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그냥 니들이 생각하기엔 겁나 긴 시 있지. 겁나 긴 시. 니들이 보는 이런 줄줄줄 써놓은 듯한 시라고 배우는 작품, 고전 시라고 배우는 이런 작품들이 바로 가사문학인데 이런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유배가서 쓴 겁니다. 유배가서 쓸 말이 뭐가 있어? 보통은 세 가지야. 유배 생활이 더럽게 힘들다. 두 번째, 나 억울하니 풀어달라. 그다음 세 번째, 임금님 제가 진짜 임금님을 엄청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풀어주세요. 이거 두 번째 얘기랑 같네. 아무튼간 이거는 그런 종류입니다. 근데 3인곡도 송미인곡도 어떤 식으로 임금을 사랑하니까 풀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화자인 정철을 여성으로 표현하고요. 이제 누구한테 말해야 돼? 임금한테 말해야 되잖아. 그 임금을 사랑하고 있는 남성으로 표현해서 님을 잊지 못하는, 내 님을 잊지 못하는, 근데 님이 없어졌어. 님을 막 찾아다녀, 보고 싶어, 사랑에 미치겠어 라는 듯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 즉, 난 여자고 우리 임금님은 남자야. 그래서 내가 님을 정말 사랑해. 근데 내 유배 와서 님하고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님하고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너무 슬퍼! 라고 하는 시가 이 송민곡하고 3인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송민곡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송민곡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하자면 3인곡과 다르게 송민곡은 여성 화자 1, 여성 화자 2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체라고 해도 좋겠는데, 옛날에 이걸 감녀, 을녀라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용어가 나오면 감녀가 여자 1, 을녀가 여자 2구나 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주된 화자는 여자 2예요. 여자 1은 여자 2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종류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읽는 거야, 읽는 거. 이렇게 옛날 말로 쓰여 있잖아. 글씨 잘 안 보이면 자기 교과서 보세요. 교과서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게 쓰여 있을 수도 있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교과서에 그냥 현대어처럼 번역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나는 그냥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왜냐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아직 이런 스타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글을 읽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읽고 해석할 줄도 알아야겠지. 자, 일단은 여자 1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필기하는 거 다 체크해 놔라. 숙제는 무엇이냐? 이거 체크해 놓고 시험 볼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숙제야. 자, 여자 1. 저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겨이고 저기 가는 저 각시 여자의 본 것도 같더라. 자,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천상 백옥경을 이별했댄다. 내가 말했지. 저 각시가 누구겠어? 여자 2겠지. 그러니까 가서 말을 거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여자 2가 원래 어디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 천상 하늘 위에 백옥경. 오케이? 이런 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별하고 지금 왜 거기를 떠나서 정도의 뜻이 되겠지. 그럼 이 천상 백옥경은 어떤 곳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 임금과 지내던 곳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때 임금은 임금 대신에 나의 님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상이랬으니까
되게 임금과 지내던 곳을 되게 위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얘기하냐면 밑에 조금 봐야 돼요. 해 다 저문 날, 즉 밤이 다 돼가는데 눌은 누구야?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 했더니 여자 2의 말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랬더니 여자 2가 여자 1을 발견했나 봐. 뭐라 합니까? 여자 2가 자 여기서부터 여자 2입니다. 어와 영탐법 정도의 뜻이고 너로구나 내 사설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들어다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바로 이제 그냥 내 말 좀 들어봐 한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말 마구 쏟아내는데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내 얼굴 내 거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내 행동이 님 임금님이 괴함즉 괴다가 고전에서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즉 님이 사랑하실만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너로구나 여기실 때 여기실 때 오케이? 즉 내 얼굴이랑 내 행동이 님이 사랑할 만한지 어쩐지 나를 보더니 너다 너가 내 천생연분이야 이렇게 찍었다는 거야. 그렇게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아무런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이래야 교태야 이거는 아양 떨고 교태 부리고 이러는 거거든. 어지러이 굳었던지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지 아양 부리고 막 교태 부리고 막 그냥 막 애교 부리고 막 이랬대. 그런데 그게 어지럽게 굴었던지 이거 한글로 그냥 현대어로 바꿔볼까? 아양 떨고 교태 부리고 했던 게 너무 어지럽게 굴었던지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뒤에 봐봐. 반기시는 낯빛 얼굴 색깔 낯빛이 얘는 옛이거든.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자 거의 한 문장 만에 사랑에 빠졌다가 달라졌어. 낯빛이 달라졌대잖아. 그건 뭐야? 나를 바라보는 님의 얼굴이 더 이상 예전만 못해. 그럼 뭐야? 이 낯빛이 다르다라는 어찌 다르신고 라는 부분은 이제 마음에 변심이 됐든 어쨌든 이미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럼 변했는데 그럼 이 부분은 뭔가요? 이 부분은 화자가 추측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써줄게. 이유를 추측하고 또한 자책하는 거야. 왜 보면 보통 남녀간의 이별 뭐 누가 바람을 폈든 뭐 했든 마음이 변했어. 그럼 보통 뭐라 그러냐? 저 나쁜 새끼 이러잖아. 오케이 뭐 여자라면 저 나쁜 지집애 뭐 이럴 거 아니냐. 그치? 그런데 여긴 뭐래? 내가 어지럽게 굴었던지 라고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옛날 뭐 요즘 시대야 말도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여성상 같은 거기도 해. 막 옛날 조선시대 때 이상적인 여성상 하면은 이제 질투하지 않고 남자 하는 일에 조용히 있고 조용히 내조 잘하는 뭐 그런 여자였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해여하다. 자, 해다가 여의로 되어 있는 해다는 생각하다거든. 즉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하는 거야. 왜?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부분입니다. 내 몸 지은 죄가 뇌는 산입니다. 산. 니네 한자 배울 때 이거 뇌산자라고 배우잖아요. 산이라는 말은 사실 한자예요. 뇌가 순 우리말이에요. 뭐 궁금하지 않았으면 넘어가시고. 산같이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고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허물하랴. 자, 뭐뭐 하랴. 무슨 법? 서리법. 서리법이 뭐다? 형태는 의문문인데 실제로 물어보는 말이 아니야. 답이 정해져 있어. 그게 서리법이야. 하늘이라고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허물하랴. 허물한다는 건 뭐냐면 비난한다, 뭐 트집잡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하늘도 원망할 수 없고 사람도 원망할 수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서러워서 풀쳐야니 서러워서 다 풀어헤쳐 생각하니 조물은 조물주거든요. 조물주의 타시로다. 자 봐봐 선생님 하늘이랑 조물주랑 뭐가 달라? 이거 둘 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건 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닌가요? 조물주도 신 아닌가요? 이 조물주는 그냥 운명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스스로 박복하다. 난 참 운이 없다 라고
한탄하는 부분입니다. 조물주에 대한 원망도 드러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여자 1이고 여자 2고 이제 여자 1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 1의 대사는 여기서 끝나요. 또 그런 생각하지 말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런 생각 마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봅시다. 맺힌 일이 있어이다. 맺힌 일이 있어이다. 자, 여기가 여자입니다. 자, 마음에 맺힌 일이 있대요. 마음에 맺힌 일. 이게 마음에 맺힌 일이야.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내가 님을 모시고 살아서 님을 내가 잘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물 같은 얼굴이라는 거는 선생님 물 같은 얼굴이 도대체 뭐예요? 용암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뭐 그런 거긴 한데 그냥 연약한 모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뭐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라는 건 뭐 하는 부분인가? 여기서부터 임금에 대한 혹은 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걱정 부분은 좀 더 뒤로 가요. 춘한 고열. 자, 춘하는 봄. 오케이? 하는 추운 거니까 겨울. 오케이? 봄하고 겨울에 힘들고 이렇게 덥고 막 이러는 거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다시 춘한 고열. 추는 봄. 그 다음에 열은 더운 거니까 열은 그래서 봄과 여름인데 그럼 한이랑 고는 뭐예요? 봄의 추위. 왜 우리 꽃샘추위라고 하잖아. 봄도 완전히 따뜻한 시기는 아니거든. 고열은 힘든 더위. 이게 여름이에요. 그래서 봄의 추움과 고통스러운 여름의 열을 어찌하여 지내시고 추일 추동 가을 날과 겨울 하늘은 누가 모셨는고. 오케이? 이거 그러니까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 어찌 지내시나 라고 1년 내내 걱정한다는 뜻이고요. 죽조반 조성매 예와 같이 세시는가. 자, 죽조반 죽. 이거 우리가 죽 먹는다 할 때 죽이야. 그 다음 조반 이거 아침밥이고요. 조성매 이것도 아침 저녁 식사는 이건 옛날과 같이 세다. 밥 잡수시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임에 대한 걱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에 대한 걱정,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임금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 임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사자성어로 연군지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기억해놔라. 자, 님 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님 계신 소식을 어떻게든 아무려나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알자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야, 거의가 뭐야? 거의 다 된 거 아니냐. 근데 오늘이 거의 다 됐대. 무슨 소리야? 밤이 됐다는 거야. 밤. 시간이 거의 다 지났어. 그럼 성공한 거야? 못한 거야? 성공하지 못한 거야. 즉 님의 소식을 알아 몰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일이나 사람 뭘까? 갑자기 웬 사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첫 번째로는 그냥 님 소식을 전달해 줄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이거 무슨 가사라고 했어? 유배가사라고 했지. 유배가사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임금의 차사를 기다리는 거야. 차사는 임금이 보내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임금이 어떤 차사겠어? 당신 이제 유배 끝났으니까 도성으로 돌아오시오 하는 소식을 가진 그런 님의 사자를 기다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임금의 사자를. 오케이? 올까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건 서리법 아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만큼 간절함을 뜻하는 거겠죠. 자,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로 가잔 말고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자, 잡거니 밀거니 높은 뇌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 자, 구름과 안개. 자, 산에는 왜 올라갔겠니? 산에는 왜 올라갔겠어? 님을 보러 올라간 거야. 님을 찾으려고 올라가 본 거겠지. 저 멀리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런데 구름이랑 안개가 끼면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 쌤도 산에서 근무했거든. 저기 군대 시절에. 그럼 결국 산에 올라가서 님을 찾으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구름이랑 안개가 쫙 꼈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얘네 둘은 뭐야? 나를 방해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근데 조금 더 있어서 좀만 더 보고 필기할게요. 산천이 어둡거니 산천, 산과 시내가 즉 산속이 어두우니 1월 해와 달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지척은 진짜 가까운 지근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가까운 거리를 못 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바라볼 수 있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 그리고 이 1월은 보통 해와 달과 같이 하늘에 떠 있는 밝은 거 별도 그렇고 얘 대부분은 임금을 뜻해요. 따라서 임금을 볼 수도 없고 저 멀리 임금 계신 곳을 볼 수도 없게 만든 얘네 둘은 장애물이더라. 그리고 나는 신하고 내 님은 임금이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를 방해하는 애는 간신들이 되겠죠. 오케이? 나와 임금 사이를 이간질하고 충동질하는 간신이 될 거야.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자하니 가서 백길이나 보고 싶었는데 이번엔 뭐가 막아? 바람이랑 물결이 어둥정 어떻게 된 것인가? 얘 바람이랑 물결이 치니까 백길도 탈 수 있어 없어? 없어졌어. 그럼 얘네들도 뭐라고 볼 수 있어? 똑같은 장애물 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맞아보면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나니. 자, 이 부분에서 이 빈 배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사공은 어디 갔냐면 이 사공을 임이라고 봤을 때 빈 배는 사공이 없는 내 신세가 저 빈 배 신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맞아보면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해가 다 져. 이거 뭐야? 시간적 배경. 오케이? 님 다희가 아까 뭐였어? 계신이란 뜻이었지. 님 계신 소식이 더욱 아득하다. 아득하다가 뭐야? 멀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소식이 점점 더 멀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모첨 찬자리에 모첨은 초가집이라기보다 아무튼 다 쓰러져가는 안 좋은 집이거든. 이 유배 생활이 그렇게 막 풍족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유배 생활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별로 안 좋은 집이니까. 오케이? 거기 찬 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자, 반벽 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자, 청등은 청사초롱이거든요. 반벽은 그냥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벽에 걸린 청사초롱. 청사초롱이 뭐야? 청사초롱. 왜 우리 청사초롱 불 밝혀라 하잖아. 아, 요즘 애들은 그런 노래 모르나? 아무튼간 청사초롱은 원래 둘이 결혼하면 오케이 밝히는 등 같은 건데 난 지금 혼자 있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저 청사초롱은 밝혀져 있느냐 하니까 이 청사초롱은 어떻게 보면 나의 임에 대한 그리움 혹은 홀로 있음, 외로움, 음을 심화시키는 존재겠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도 이미 그리운데 둘이 서로 결혼했다는 상징인 청사초롱은 밝아져 있잖아. 그럼 그거 보면서 님이 더 생각날 거 아니야. 그런 걸 심화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봅시다.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고 뭐를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해집고 다니니 라는 뜻이야. 해집고 다니니. 적은 덧 어느덧 역진 힘이 다하여 라는 뜻이거든. 한자로 힘이 다해. 풋잠 선잠을 잠깐 조는 잠을 잠깐 드니. 오케이? 정성이 지극하여. 정성이 지극하다는 건 자기 정성이 지극하다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죠. 꿈에 님을 봤어. 와, 드디어 꿈에서라도 어쨌든 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뭐야?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더라. 즉 이 부분도 어차피 꿈이잖아. 꿈은 인간의 생각이 반영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영군지정, 임에 대한 걱정.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에 대한 걱정. 글씨 보이지? 자, 늙어버렸더라. 마음에 먹은 말씀. 아, 참고로 영군지정은 임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 다시 마음에 먹은 말씀. 마이크를 쳐버렸네. 마음에 먹은 말 뭐야? 사랑해요. 뭐 이런 거겠지. 그것을 이렇게 살짝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서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메어오니. 오케이? 그러니까 꿈속에서 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사랑한다 어쩐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었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어때?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고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해. 그만큼 어때? 님에 대한 마음이 절절함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면 자, 오견되는 망령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요는 시잘데기 없이 눈치도 없는 개성, 이게 닭개자의 소리성자거든. 닭소리가 잠을 어찌 깨우던가 깨뒀던고 해서 잠을 어찌 깨우던가 라고 하는 건데, 닭소리가 잠을 깨웠어. 그럼 선생님 님과의 만남을, 꿈속에서의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애니까, 잠을 깨우는 애니까 그럼 이 새끼도 간신이라고 볼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간신이라기보다는요 꿈이잖아. 그치? 즉 꿈, 나의 이상적인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편이 더 맞습니다. 간신이라기보단 간신 아니야. 자, 어와 영탄법 여기서부터 결사거든. 여기까지가 본사고. 자, 어와 허사로다. 다 헛짓거리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인생무상 혹은 무상감이라고 하죠. 이 님이 어디로 간 것인가? 결에는 여기에 잠이라는 말이 빠진 건데,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자, 어여쁜, 옛날에 어여쁘다는 뭐였어? 우리 훈민정음 배운 적 한 번은 있잖아. 어여쁘다는 뭐야? 어여쁘다는 뭐였어? 불쌍한. 오케이? 불쌍한 그림자 날 쫓을 뿐이로다. 그럼 이 불쌍한 그림자는 뭐겠어? 화자의 분신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불쌍하다고 했잖아, 스스로한테. 즉 자기 연민,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송민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자주 나오는 부분이며 삼인곡이랑 비교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서 낙월, 떨어질 낙자의 달 월자, 떨어지는 달빛, 달이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럼 메테오 아니야. 자, 떨어지는 달빛이나 되어 있어.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배출이라, 번듯하게 비출이라. 여기까지 여자 1이고 여자 2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2가 각신님 달은 물론이거니와 구준비나 되소서.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화자 자신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어. 뭐를? 낙월과 구준비를. 왜? 난 죽어서 낙월이 되고 싶은데 여자아이가 낙월이 뭐니? 차라리 죽어서 구준비나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럼 낙월과 구준비 사이에는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둘이 거기서 거기인 존재라면 뭐 그럼 낙월이 되든 구준비가 되든 다를 게 뭐냐고. 그럼 둘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낙월은 달빛을 그냥 이렇게 비추고 말잖아. 창문 닫아버리면 끝 아니냐. 그치? 그래서 낙월은 소극적인 사랑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님을 막 어떻게 막 이렇게 강력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냥 님 곁에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표현한 게 낙월이야. 근데 구준비는 님의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비를 피하려고 막 도망다닐 수도 있고 막 몸에 젖어가지고 막 축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의 발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3인곡이랑 왜 비교가 되느냐? 3인곡에도 이런 구절이 있거든. 죽어서 뭐가 되겠다? 범나비가 되겠다. 이게 3인곡에선 범나비가 되겠다. 이거 하나만 나와. 범나비는 뭐 하겠다는 거냐면 범나비는 3인곡 구절을 아마 내가 여기다가 띄워줄 것 같은데 범나비가 되어서 이 꽃 저 꽃 앉아서 그 향기로운 거를 님의 옷에 묻히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 부분은 굳이 따지자면 적극적인 사랑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님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이래서 죽어서도 님을 잊지 않고 님과 함께 하겠다라. 그래서 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송민곡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은 끝났습니다. 자, 사시남정입니다. 김만중이 쓴 소설인데요. 글씨가 혹시 잘 안 보이면 자기 책 보고 하세요. 자기 책 보고. 사시남정이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사시입니다. 그런데 옛날 조선 사람들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사시니 뭐니 이렇게 무슨 시 하면 보통 여자야, 여자. 오케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야? 여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면은 뭐 유추전, 최척전, 그다음에 공방전, 공방은 동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자처럼 표현해 놨거든. 그다음에 최척전도 있고 홍길동전도 있고 허생전도 있고. 남자는 대부분 풀네임을 다 밝히는데 여자는 풀네임을 안 밝히는 게, 옛날에 여자는 보통 풀네임을 안 썼어요. 그냥 심지어 왕족도 해경궁 홍씨 이런 식으로 성씨 정도만 썼단 말이야. 그래서 사씨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작품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여자의 지위가 낮았으니까 지금이야 택도 없는 소리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본문을 분석할 건데,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고전 작품을 읽을 때 너네가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줄게. 고전 소설을 읽을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인물,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 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 하나면 계속 그 사람 이름이 나와. 뭐가 헷갈려? 그녀 이런 식으로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쓸 때만 좀 헷갈리거든? 그런데 고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 한 명, 사람 일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을 부를 수 있는 호칭이 겁나 많아요. 첫 번째, 그냥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지위나 직급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 어이 김 부장, 이 차장, 이런 차장? 이 차장, 성과장 이런 식으로 직급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왜 백범 김구 선생 이러면 백범이 김구 선생의 호잖아요. 이런 호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최소 일단 3개야. 거기다 이 사람의 이제 어릴 때 이름이라 그래서 아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아명으로 부를 때도 있고, 오케이? 혹은 지위랑 직급이 다를 때도 있어. 오케이? 학사라고도 했다가 승상이라고도 했다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워낙에 많으니까 너네는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다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돼. 파악이 안 되면 스토리가 파악이 안 돼. 왜? 사람이 겁나 많이 나오는 꼴이 돼버려. 등장인물이 벌써 몇 배로 뻥튀기가 되냐? 하나, 둘, 셋, 4배로 뻥튀기가 돼버리잖아. 사람 2명만 나왔는데 2명이 여러 개의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람 8명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상황은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 같지 않아. 누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오케이? 우리가 살펴볼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 3명 나옵니다. 3명. 그러니까 지금 이 3명 말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됐어? 그 다음 인물 간의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인물이 각각이 누가 누군지를 모르면 얘랑 얘가 지금 부부였던 건지 얘랑 얘가 서로 안 좋은 거였던지 이런 거 파악이 안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인물과 인물 관계를 반드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누가 누군지는 확실하게 파악해둬야 돼요. 다행히도 맥락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대사의 주인을 찾는 겁니다. 이 대사 누구 건지 모른다는 건 뭐야?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얘가 이 대사를 외쳐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대사의 주인을 모른다는 건 지금 난 이 대사를 주변으로 한 상황이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문제 풀겠냐? 못 풀겠죠. 세 번째, 상황 파악. 선생님, 이 인물이 누군지도 알겠고 인물 관계가 대략 어떤지도 알겠고 이 대사가 누구 건지도 알겠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안 돼.
상황 파악을 해야겠지.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하는데 전체를 다 잡고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문단에서 두 문단 정도 대사를 사이로 전후 정도 상황을 파악해서 이 대사가 왜 나오고 있고 지금 누구랑 누가 대립 관계고 아니면 누가 누구를 모함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간략한 상황이 있잖아. 막 아주 거창하게 누가 뭐 했는데 뭐 해서 뭐 했고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대립을 하고 있다. 누가 뭘 하고 있다. 이런 간략한 상황 파악은 돼야 전반적인 스토리가 이해가 갑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에도 이건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유의에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남정기. 자, 명나라. 배경이 명나라. 배경이 중국이래요. 그럼 이거 중국 사람이 쓴 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했잖아. 배경을 중국으로 잡은 거지. 왜 배경을 중국으로 해요? 야, 요즘 소설들은 배경이 다 한국이야? 뭐 판타지 세계는 뭐야? 그럼 판타지 소설들은 다 뭐 그런 소설들은 있으면 안 돼? 아니잖아. 이 사람도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뭐 그런 걸 일일이 따져. 아,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간혹 있어. 자, 명나라의 재상이라는 거는 가장 높은 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 아래에 가장 높은 직급. 유희래요. 누군가가 생각나지만 넘어갑시다. 아무튼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인물 1. 오케이. 유희는 늦지막이 아들 연수를 얻는다. 인물 2. 부인 최 씨는 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난다. 돌아가셨으니까 넘어갑시다. 이 부인은 유희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연수는 15세의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사씨와 결혼한다. 아, 사씨. 그럼 뭘 알 수 있어? 연수라는 애가 사씨의 남편이니까 아무래도 소설에서 유희랑 최씨는 돌아가셨으니까 뭐 별거 없고요. 유희도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겠다. 오케이? 사씨랑 결혼하면 유희가 아니라 연수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15세의 과거에 급제해서 한림학사가 됐대요. 그럼 연수를 가리키는 말에는 뭐도 있을 수 있어. 한림학사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15살에 급제했대잖아. 그러니까 뭔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출중한 사람이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서너해가 흘러 유희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대요. 그래서 지금 남은 인물은 누구? 연수랑 사씨더라. 그래서 연수랑 사씨는 뭐더라? 둘이 부부더라. 자, 봅시다. 자, 1월은 해와 달인데 우리가 몇 해라고 해서 시간을 셀 때도 쓰잖아요. 1월, 2월, 3월 이렇게 월로도 시간을 쓰고 즉 시간이 유수 흐르는 물처럼 흘러 3년의 상기 돌아가셨으니까 옛날에 3년상 지냈으니까요. 그 장례 지냈다는 얘기예요. 상기가 지나갔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상복 입어 안 입어? 안 입어. 옛날에 3년상 치른다 그러면 집안의 장자가 부모님 무덤에서 3년 동안 부모님 무덤 관리하면서 상복 입고 지내는 거야. 그리고 3년 지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림은 비로소 관직에 나아갔다. 왜? 급제했잖아. 과거에 급제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셨어. 선어해가 흘러서. 그래서 다시 관직으로 갔어요. 근데 얘 어땠어? 능력이 있었지. 천자는 누구야? 천자는 황제입니다. 황제. 명나라 황제겠죠. 황제가 글을 크게 쓰려고 그랬대. 왜? 능력 괜찮은 놈이니까 이 새끼 좀 크게 중요한 직책도 주고 이래야겠다 했는데 한림은 자 계속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연수를 한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말했지 이 인물이 누군지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결국 이 한림이라고 표현되는 애가 사씨 남편이라는 거. 연수랑 한림은 둘이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지금 연수라는 이름 안 나오고 있잖아. 자, 봅시다. 한림은 자주 소를 올려, 소는 그냥 상소를 올렸다. 상소문 올려서 조정의 득실을 논했다. 조정의 이득과 뭐 실이 될 것을 논했다. 결국 뭐야? 그냥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엄승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를 기꺼워하지 않았어. 기꺼워하지 않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따라서 이 엄승상이라는 인물과 한림은 서로 어떤 관계겠어? 부정적인 관계. 아이고 잠깐만. 즉 한림과 엄승상이라는 인물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부정적인 관계일 것이다 라는 사실 정도를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시남정기가 원래 이 둘 사이의 갈등도 그리긴 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주된 갈등도 사실은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 해가 지나도 관직이 올라가지 않았어. 엄승상이 방해했으니까 올라가지 않았지. 여기서 중요한 거, 기꺼워하다는 말이 도대체 뭔지 모른다 치더라도 엄승상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직이 올라가지 않았어. 그 말은 뭐겠어? 얘가 얘를 방해했다는 얘기 정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 기꺼워하지 않는다는 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겠구나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어. 모든 어휘를 100%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국어 선생님 나도 모든 어휘를 다 알고 있진 않아. 근데 문맥상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어휘를, 물론 어휘를 많이 아는 게 당연히 좋지. 그러니까 모든 어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노이로제에 시달릴 필요는 없어. 문맥으로 파악하라는 거, 요 따위로 파악하라는 거야. 오케이? 맞아 봅시다. 그 무렵 한림 부부는 나이가 모두 23살이었어. 아따 젊다. 그들이 성혼, 결혼 한 지도 또한 10년 가까이 흘렀어. 와, 야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이 23살이면 13살에 결혼했나 봐. 지금 뭐 니들 이 영상을 듣는 너네보다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어. 이게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에요. 발음 조심합시다. 시발점.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갈등이냐? 한림과 마누라인 사시 사이의 갈등인가? 몰라 그건 사실. 사실 정답을 얘기해 주자면 아니야. 한림과 이 사시 사이의 갈등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새로 들어오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과의 관계예요. 자, 사시는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면서 홀로 생각했다. 애가 안 생기는 걸 왜 근심해요? 옛날에는 부인이 중국도 그렇지만 자식을 못 낳으면, 특히 아들을 못 낳으면 집안에 누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대 끊긴다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먼 옛날의 일은 아니에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아들보다 딸을 더 바라는 경우가 많다고들도 하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심지어 딸도 못 낳은 거고 아들도 못 낳은 거, 아예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부인이 막 근심 걱정을 하는 거야. 아,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뭐라고 해요? 체질이 허약해서 자녀를 생육할 수 없는가 보다. 생육은 뭐야? 낳아서 기르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체질이 허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럼 이 생각은 누가 하는 거야? 사씨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대사 누가 치는 건지 파악하고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면 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했다. 아, 오해를 살까봐 하는 말인데 내가 첩을 두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야, 옛날에도 옛날에 뭐 부인을 2명, 3명 두는 경우도 물론 많았지만 그 옛날조차도 첩을 두라고 부인이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 내 남편한테 다른 여자랑도 살림을 차리세요 하는 꼴인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 당연히 싫어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내가 자녀를 못 낳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 사씨의 어떤 이런 걸 성정이라고 하거든. 성격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성정을 엿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 글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사씨가 생각이 깊고 마음 씀씀이가 깊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현대의 기준으로만 자꾸 판단하지 마. 현대의 기준으로 이거 다 개소리야. 오케이?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봐봐! 그 당시 한림조차도 에이 그냥 지금 하는 말이겠지. 아니 나중에 애 생기면 되지. 에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정도로만 여기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대답 안 했대잖니. 사씨는 남몰래 매파를 시켜. 매파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중매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가에서 이 양가 맞절, 이 양가 말고 이 한자를 보세요. 좋은 집에서 쓸만한 사람을 고르게 했어. 이걸 보면 뭐야? 이 사람은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두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몹시 몰라 이내 사씨를 찾아갔다. 자, 인물 하나가 더 나오네요. 두 부인. 이 두 부인이 누구실까요? 두 부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그 다음을 봅시다. 듣자 하니 낭자가 누구겠어? 사씨겠지. 지금 사씨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두 부인에 대해서 할 거란 말이야. 야, 두 부인이 아니고 두씨 부인이다. 자, 듣자 하니 이 낭자 사씨한테 얘기하는 건데 낭자가 하니까 사씨겠지. 장부를 위해 첩을 구하는데 누굴 위해 구하는 거였어? 한림, 연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였지. 즉 이거의 한림이고 연수라는 사실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자, 해서 첩을 구한다 하던데 그것이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이건 사씨 대답일 거고.
다시 두 부인이 말하기를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다. 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편 차지하려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하는 역사가 너무 길어. 한 필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한 그릇 밥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이 안장과 수저가 부인을 상징하는 거겠지요. 비록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류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구하려 한단 말인가? 즉 뭐야? 이 시대 배경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사시부인의 행동은 그 시대적으로도 특이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오케이? 자, 첩이 존문, 존문이라는 거는 존은 이렇게 높이는 표현이거든요. 문은 가문을 얘기하는 거야. 즉 이 가문에, 오케이? 이 가문, 높으신 가문에 들어온 지도 이미 9년이 지나갔어. 아, 23살인데 9년 전에 결혼을 했으니까 14살에 시집이 왔네요. 14살에 서로 결혼을 했나 봐요. 옛날에 이런 거 물어보는 그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했어. 옛날 법도에 따르면 응당 내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약간 머리가 딱딱하신 분이네요. 하물며 소실을 꺼려할 수 있겠습니까? 야, 봐봐. 소실이 뭔지 모른다고 치더라도 옛날 같으면 나 자식을 못 낳아서 내쫓겨야 되는데 하물며 지금 쫓겨나지도 않고 있으니 하물며 소실을 꺼려할 수 있겠습니까? 꺼려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서리적인 반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꺼려할 수 없어. 무엇을? 소실을. 근데 내용을 봐봐. 계속 뭘 드리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첩을 드리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쫓겨났어야 되는데 쫓겨나고 있지도 않아. 근데 내가 어떻게 첩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맥락이니까 소실은 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모르는 어휘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씨의 생각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데 사씨의 주된 생각을 뭐로 드러내고 있어?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사씨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등장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가 끝나지 않았어. 두 부인. 자녀의 생육이 빠르거나 늦으면 천수에 달린 것이야. 사람들과 천수는 그냥 하늘의 운명이에요. 가운데에는 간혹 30이나 40 이후에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지. 낭자는 이제 겨우 20을 넘겼어. 어찌 그처럼 근심을 지나치게 하는가? 했더니 사씨가 이야기합니다. 첩은 타고난 체질이 허약합니다. 나이는 아직 안 늙었어도 혈기가 벌써 20살 이전과는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월사도 또한 주기가 고르지 않죠. 이 월사라는 거는 월경주기 얘기하는 거예요. 월경주기. 이는 천만이 홀로 아는 일입니다. 그렇겠지. 이거 뭐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하물며 일처일첩. 처 하나, 첩 하나. 이걸 우리는 현대어로는 뭐라고 하냐? 일처다부제. 아,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 즉, 이 당시 시대 배경에 제도는 일부 다처제였다는 사실. 이걸 뭐래? 인륜의 당연한 도리래요. 왜? 옛날에 그런 게 너무 많았어. 당연한 도리라고 얘기할 정도인가 봐요. 첩에게 비록 관저의 덕은 없습니다. 나도 뭐 이렇게 대단한 오케이 이런 관용의 덕은 없다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막 들여가지고 막 하하호 자매처럼 지낼 자신은 없지만 적어도 세속 부녀자들의 투기는 질투입니다. 습속은 그냥 안 좋은 풍속,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 사씨가 얼마나 관용적이고 마음이 넓고 속이 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대적 가치로 재지 마세요. 이 당시 배경이고 이거를 쓴 사람은 심지어 조선시대 사람이야. 조선시대 사람 뭐 부관 참시할 거 아니면 딱히 그런 걸로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보면 질투를 본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 보니까 질투는 당시에 미덕이 아닌 걸로 취급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실제로 왕실에서도 왕비가 질투가 많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중략 부분입니다. 겁나 많이 중략되는데, 유할림은 사씨의 권유에 따라 어쩔 수 없이라는 거 보니까 유할림도 별로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교씨, 자, 새로운 인물, 자, 두씨랑은 이제 끝났고, 두 분이랑 끝났고,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고, 교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장주를 낳는다. 와우!
사씨는 못 나왔는데 교씨는 나와버렸어. 그럼 누구의 파워가 더 셀 거라고 흔히 생각하느냐? 교씨의 파워가 엄청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럼 이 교씨가 이제 사씨랑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그날 저녁 한림은 서원에서, 이 그날이 꼭 장주를 낳은 날은 아니다. 이건 중략된 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 뿐이다. 꼭 이런 거 나오면 이 바로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던데 아니야. 한림이 서원에서, 그냥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으로 갔다. 이것도 집에 있나 봐요. 하지만 술에 취해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왜 술에 취했는데 잠을 못 자지? 난간에 의지하고 앉아 있었어. 마침 달빛이 대낮처럼 밝고 꽃 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하였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각적인 부분이 뛰어나죠. 시각적으로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한림이 교씨에게 명하여 노래를 부르게 했다. 교씨가 같이 있었나 봐. 교씨는 감기가 들어 목이 아프다는 구실로 사양해서 한림이 말했어. 그럼 검은고를 대신 타게, 검은고라도 쳐줘. 그랬더니 교씨가 그 명도 따르려 하지 않았어. 뭔가 이상해. 왜 안 따르지?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림이 제3 재촉했어. 그러자 교씨는 앉은 자리에서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한림은 괴이한 생각이 들었어. 괴이하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서러워하는가? 라고 유한림이가 얘기하고 있죠. 유한림의 다른 이름 유연수 혹은 한림학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지. 교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울었고 한림이 그 까닭을 물으니 교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문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하문, 이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야. 옛날에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더 위였거든. 그래서 물어보시니 대답하지 않으면 상공, 높으신 분께 죄를 얻고, 이 높으신 분이 누구겠어? 이게 유한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정리해 두라는 거야. 이건 교씨의 대사죠.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는 것입니다. 야, 지가 부인이잖아. 지 말고 부인이라고 할 사람 누구겠어? 두 부인?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두 부인이겠냐, 사씨겠냐, 주인공이. 사씨겠죠. 이건 사씨를 가리키는 거야. 야, 근데 이 말이 뭐야?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면 너한테 죄를 짓는 건데, 대답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거다라고 하는 건 뭐야? 저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은연중에 이렇게 바람을 넣고 있는 거야. 대답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유한림 입장에서는 아니 부인이랑 뭔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한림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다 해도 내가 자네를 꾸짖지 않을 것이니 숨기지 말고 말씀하시게. 그때 교씨가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어.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약간 겸손한 척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교씨한테 평가가 박하세요? 아, 이 새끼가 빌런이야. 교씨가 빌런이야,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거야 지금. 단지 명을 받들어 마지못해 못난 재주를 드러내었던 따름입니다. 즉 노래 부르고 뭐 곡조 타고 오케이 검은고 타고 이러는 거는 다 뭐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너 위해서 네가 하래서 그래서 하는 것밖에 없어.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 상공께서, 이거 유한림이랬지. 아, 여기 다 안 적었네. 교씨. 한번 웃음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 즉 대단한 의도도 있던 거 아니야. 남편이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뭐 내가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어? 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 사씨가 첩을, 이건 교씨거든. 보통 여성이 자기 자신을 낮춰 부르는 표현이 첩이에요. 오케이? 특히 결혼한 부인이 첩을 불러놓고 책망, 너이씨 이러고 했다는 거야. 혼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큰 따옴표 안에 지금 작은 따옴표는 그 사람의 대사를 인용한 겁니다. 인용문이에요. 즉 이 부분은 사씨의 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의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미색은 아름다움, 여성의 어떤 새끼 이런 건데, 야 너는 자식 때문에 들어온 거지. 내가 여성으로서 못나서 널 들인 게 아니야 이 삐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 이 장부는 유알림이를 가리키는 거고, 심지를 고혹은 매혹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미 죽어 마땅한 죄이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두겠다. 네가 만일 이후로 땡시를 고치지 않으면 힘은 없으나 아직도 여태후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니라.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와, 협박의 수위가 어마어마해. 여기까지는 야, 네가 그렇게 음란한 노래랑 그런 검은 거 타고 이래가지고 내 남편이 심기가 불편하고 가문이 아주 추잡해졌어 네 때문에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 여태후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대. 이 부분은 고사를 인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이런 얘기가 있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태후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고 벙어리로 만들었던 이야기가 있나 봐. 그 이야기 속에 칼과 양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조심해. 아니면 너를 손발을 잘라버리고 벙어리로 만들어버리겠어 라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대사 이 파트 부분은 뭐겠어? 결국에는 사씨에 대한 어떤 모략, 오케이? 함정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아직도 대사가 끝나지 않았어. 처분 본래 한미한 그냥 미천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집안에 자란 계집으로서 상공의 유알림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바는 상공의 청덕, 청렴한 덕, 오케이? 이 소첩의 문제로 인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니까 뭐야? 끝까지 상공을 위하는 척, 상공을 위해서 내가 걱정하는 거. 난 죽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당신에게 누가 될까봐 라는 식으로 꼴값을 떨고 있죠. 그러므로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 왜 놀랐겠니?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하고 기억한 다음에 기억에 대한 이유로 알맞은 것을 뭐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혹은 그냥 서술하시오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인물의 감정의 원인 이런 것도 파악해 두면 좋은데 지금 이런 걸 파악하려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세 가지가 정확하게 되어야 그래야 이런 거를 파악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 오케이? 자,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 의아하대잖니.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지금 뭔가 이상해서 놀란 거야. 뭐가 이상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왜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누구겠니? 그럼 사씨겠죠. 사씨는 평소에 질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교씨를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런 어떤 여성들의 어떤 갈등을 그린 작품들 중에서는 이 남편은 보통 그런 때에는 남편을 되게 무능하게 그리는 편이거든. 되게 멍청하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유알림은 아까 되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넘어가지 않아요. 한 번에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일찍이 교씨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아마 교씨의 말이 실제 상황보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 라고 일단 사씨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부분인가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 데니까. 됐어? 한림은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씨를 위로했어.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부인의 권고를 따른 일이었네. 부인 누구겠냐? 사씨겠죠. 유알림이 대사고. 부인의 권고를 따른 일이었네. 야, 널 불러들인 게 사씨야.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었지. 너한테 뭐라 하는 거 본 적도 없어. 이 일을 아마 비복들, 밑에 조선으로 따지자면 노비들 밑에서 도와주는 애들이 가운데서 누군가가 참언이라는 거는 그냥 참자를 니네가 한자를 진실할 때 그 참자만 아니까 뭔가 좋은 말, 진실된 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게 말이 되냐? 참언을 하였기에 잠시 노하여. 야, 참언을 해서 노해? 그렇게 따지면? 아니야. 즉 그런 단어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참언은 뭐냐면 거짓된 말 혹은 곡해를 일으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인이 잠시 열받아서 한 말씀에 지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교씨를 그렇게 크게 의심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런 말을 했을 거다. 물론 얘가 과장돼서 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교씨를 불러서 혼냈을 거다라는 사실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런 말에 지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불러서 말했다는 사실 정도는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만 교씨의 내용은 너무 뻥이 크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성품이 본디 유순하니 자네를 해치려 하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게. 하물며 내가 있지 않은가.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교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다만 한림에게 살해할 따름이었다. 살해라는 건 감사합니다 이거야. 됐어? 마음을 풀지 않았다는 건 뭐야?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야. 물론 사씨는 지금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서 둘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잖아.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교씨가 사씨한테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거를 가지고 누명을 씌우는 걸 수도 있고,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 원망 혹은 원한을 품어서 그러는 건지는 알 수는 없어. 오케이? 다만 마음을 풀지 않았으니까 뭔가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복선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왜? 여기서 마음을 풀었으면 그대로 사건 끝나는 건데 뭐. 그렇지? 자, 봅시다. 영탄법이긴 한데요.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 마음이 어렵다고 하였다.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여 말씨가 공손하였다. 따라서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었다. 경계한 말씀은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보를 오도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그럼 경계한 말씀, 이건 누가 했겠어? 뭐 상황상 사부인, 사씨가 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뭐라는 거야? 일단 사씨가 불러서 이야기를 하긴 했었나 봐.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염려해서 말한 거였고 인도하려는 것이었어.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고 추워도 시기하는 마음은 없었어. 그런데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하여. 참소할 때 참이 아까 뭐라 해서 거짓된 거랬지. 그러니까 거짓말로 고소하여 님한테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부부와 첩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냐? 유한님이 얘기하는 거야? 사씨가 얘기하는 거야? 두 부인이 얘기하는 거야? 교씨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작품 내에 어떠한 인물도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아. 교씨가 어떤 사람이고 사씨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마치 판단을 내리고 있잖아. 누가? 서술자. 그래서 이런 거를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고전에서는 종종 자주 드러나요. 서술자의 개입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 다 서술자의 개입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림은 교씨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사부인의 본의도 역시 의심하진 않았다. 그러므로 교씨는 다시 참소를 행할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뭐야, 이미 남편이 사씨를 엄청 믿는구나. 이대로는 사씨를 내칠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방식은 못 쓰겠으니까 다른 방법을 쓸 거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후일담인데요. 그러니까 뒤에 결말 부분이 중략된 건데, 사씨가 아들 이날을 낳자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진 교씨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아들을 낳아버려서 사씨가 애를 못 낳는다고 드렸던 첩인데 아들을 낳아버려서 불안해지겠지. 문객 동청과 짜고 친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씨를 모함합니다. 와우, 완전 절대 악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어. 교씨의 흉계로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수월하면 생활하는데 유한림은 동청의 모함으로 유배되고 동청은 유한림을 고발한 공으로 지방관이 됩니다. 이 동청이라는 놈도 사실 메인 빌런급인데 여긴 지금 다 결말이 중략돼서 아마 크게 다뤄지지는 않을 거예요. 유한림은 모든 것이 교씨의 흉기에 의한 것이 말고 교씨와 동청을 처벌하고 사씨를 만나 영화를 누린다. 이건 뭐야? 고전의 가장 대표적인 해피엔딩 권선징아의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시남전기까지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기세요. 없으면 여기까지.